당신은 지금 도쿄 외곽 정신병원 독방에 앉아 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창백한 얼굴로 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죠. 입안에서 맴도는 건 뜻모를 중얼거림뿐 차가운 독방 안에 당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라는 것도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외동딸이라는 것도요. 남편은 당신을 입원시킨 후 이혼했고 딸은 유서 한 장 남기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가장 귀하게 태어났지만 지금 당신의 세상은 한평 남짓한 이곳이 전부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얘기해 볼게요. 1912년 봄, 당신은 덕수궁에서 태어납니다. 나라가 일본에 넘어간 지 2년 후예요. 아버지는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인데 환갑이 넘어서 얻은 늦둥이 딸이라 당신을 끔찍이 아껴요. 어머니가 궁녀 출신이라 신분이 낮아서 당신은 공주가 아니라 옹주가 되는데 상관없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울분 속에 살던 늙은 황제에게 당신은 유일한 빛이니까요. 태어난 지 50일이 되자 아버지는 당신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와요. 신하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열고 당신을 자랑하죠. 어린 시절은 행복합니다. 덕수궁 안에서 궁녀들에게 둘러싸여 자라고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습니다. 5살이 되자 아버지가 당신만을 위해 궁 안에 유치원까지 세워줘요. 하루 종일 딸을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수업이 끝나면 아버지가 직접 당신을 데리러 와서 손을 잡고 궁궐을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일본인 총독이 덕수궁을 방문하고 아버지가 당신을 불러서 인사를 시켜요. 이 아이가 만년에 얻은 딸이요. 이 아이 덕분에 덕수궁에 기쁨이 넘치고 있소. 당신이 총독에게 얌전하게 인사를 하니까 순간 그의 무뚝뚝한 얼굴이 부드러워져요. 문제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당신을 왕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선 왕족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아버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당신을 왕족으로 인정받게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복 오빠 영친왕이 11살 때 일본으로 끌려갔거든요. 일본은 당신의 오빠를 완전히 일본인으로 키우고 일본 여자와 강제로 약혼까지 시켜버려요. 아버지는 오빠에 이어 당신마저 일본에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당신의 약혼자를 찾는데 일본이 눈치채고 모든 걸 막아버려요.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공식 발표는 뇌출혈인데 궁 안에서는 독살이라는 이야기가 돌아요. 당신은 그날 밤 아버지의 시신 옆에서 소리내어 엉엉 울어요.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 당신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장례식 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요. 아버지의 죽음에 분노한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3.1운동이에요. 당신은 그 소란 속에서 상복을 입고 멍하니 서 있는데 8살짜리 아이는 이 상황을 이해할 리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당신은 갑자기 유명해져요. 신문에 당신 기사가 자주 실리거든요. 사람들은 당신을 아직 일본 손이 닿지 않은 유일한 왕족으로 여겨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매일 밤 아버지 꿈을 꾸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가 안 계신 현실에 올 뿐이에요. 10살이 되자 서울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들어갑니다. 수업은 전부 일본어로 진행되고 일본 노래를 배우고 일본식 예절을 익혀야 해요. 당신은 묵묵히 따릅니다.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거든요. 13살이 되던 해 당신의 운명을 바꿀 통보가 내려와요. 일본 유학 명령이에요. 당신을 조선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거예요. 떠나는 날 당신은 기모노를 입어야 해요. 한복이 아니라 기모노를요. 부둣가에서 어머니가 당신을 꼭 안아줍니다. 건강해야 한다. 아프면 안 된다. 배에 오르면서 당신은 뒤를 돌아봐요.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고국이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당신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이틀 후 도쿄에 도착합니다. 마중 나온 사람이 당신을 보고 깜짝 놀라요. 몇 년 전 조선에서 봤던 당신과 너무 달라졌대요. 발랄하고 영롱했던 눈빛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여행이 힘들었어요? 일본어로 묻는데 당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다시 물어도 침묵합니다. 당신은 미소조차 짓지 않아요. 그게 13살 소녀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거요. 웃지 않는 거요. 당신은 학습원이라는 학교에 입학합니다. 일본 천황가와 귀족 자제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에 등교를 합니다. 불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쳐요. 겉으로는 평범한 유학생 같지만 당신을 진짜로 괴롭히는 건 따로 있어요.
아버지가 독살당한 것처럼 자신도 언제 독살될지 모른다는 공포예요. 밥을 먹을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누군가 음식에 뭔가를 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동급생이 물어요. 정말 독살이 무서워? 그럼 밥은 어떻게 먹어? 당신은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5년이 흐르고 2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급히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어요.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요. 당신은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제 세상에 당신 편은 아무도 없어요. 장례가 끝나고 이틀 만에 당신은 다시 일본으로 보내집니다. 슬픔도 추스르지 못한 채로요. 그 후로 당신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며 종일 누워있고 밥도 먹지 않아요. 어느 날은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가 혼자 거리를 걸어다니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걷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조현병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고국과의 단절, 살해당할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까지 당신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렇게 당신은 조금씩 현실과의 끈을 놔버립니다. 정신이 불안정해진 당신에게 일본이 준비한 건 결혼이에요. 쓰시마 섬 영주 가문 후손 24살 백작이 당신의 남편으로 정해집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당신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1931년 5월 당신은 일본이 정해준 일본인 남편을 맞이합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날에 당신의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하고 눈빛엔 초점이 없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비탄에 빠집니다. 그들이 사랑하던 황녀가 일본인의 아내가 되는 날이니까요. 이날 이후 당신에 관한 신문 기사는 사라지고 조선은 당신을 잊기 시작해요. 결혼 후 1년 당신은 딸을 출산합니다. 마사에라는 일본 이름을 가진 아이예요. 당신을 빼닮은 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잠깐은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조현병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좋은 날에는 딸과 웃으며 놀지만 나쁜 날에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고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천황이 항복을 선언해요. 세상은 바뀝니다. 귀족 제도가 폐지되면서 당신의 남편은 백작 지위와 재산을 모두 잃어요. 하루아침에 평민이 된 거예요. 당신의 병세는 악화되고 더 이상 당신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남편은 결단을 내립니다. 도쿄 외곽의 정신병원이 당신의 새 거처가 되어 낯선 병실에서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1955년 결국 당신은 병원에 있는 동안 이혼을 합니다. 당신 의사와 상관없이 멀리서 결정된 일이에요. 당신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조선은 해방됐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당신의 귀국이 여러 차례 무산됐거든요. 병원 생활 10년째 되던 해 23살이 된 딸 마사에가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요. 일본 남알프스 산속에서 수색대가 찾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피부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끔찍한 건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당신은 딸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지 않는 면회를 기다립니다. 병원 생활 16년째 마침내 당신의 귀국이 결정됩니다. 1962년 2월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38년 만에 귀국이에요. 당신은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공항에는 고운 한복을 입은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을 어렸을 때부터 돌보던 사람들이에요. 당신을 보자 그들이 큰 절을 올리며 울부짖어요. 아기씨, 아기씨.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당신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38년 만에 밟는 고국 땅인데 당신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창덕궁 낙선제가 당신의 새 거처가 됩니다. 당신을 어렸을 때부터 돌보던 노인이 곁에서 돌봐요. 하지만 당신의 의식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끔 정신이 맑은 날에 당신은 종이에 글씨를 씁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라고요. 1989년 4월 77의 나이로 낙선제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고종의 무덤 바로 뒤편에 묻힙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였던 덕혜옹주는 13살에 홀로 나라를 떠났고 원한 적 없는 결혼을 했으며 정신병원 독방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고국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기억 밖에서 살았죠. 그녀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황녀였기에 그래도 우리보단 나은 삶이 아니었을까 얘기해요.
하지만 글쎄요, 궁에서 태어났지만 삶이 자기 것이 아니었다면 그건 특권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비싼 감옥이었을까요?